저녁 6시 특별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을 숙청했다. 2013년 12월 어느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앞 도로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저는 그때 외무성 중동과 소속 외교관이었고 평양 대동강구역 은덕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덕촌은 당과 군부 최고 위층만 거주하는 60평형대 아파트 단지였죠. 그날 아침 장인어른께서 급히 외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동당 39호실 실장이셨던 장인의 얼굴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에만 있어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집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을 켜자 화면에는 특별보도 준비 자막만 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덕촌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급 승용차들이 오가고 경호원들이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녁 6시 특별보도가 시작됐습니다.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을 숙청했다. 화면 속 장성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미소 짓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귀가하셨을 때 대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처가 거실에서 들려온 건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도 저 화면 속에 오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양 최고 위층의 삶, 그 찬란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류현우입니다. 1972년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외국어학원을 거쳐 평양외국어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했습니다. 공군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외무성 중동과에 배치됐죠. 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결혼이었습니다. 아내는 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춘 동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39호실. 일반 주민들은 그 이름조차 모릅니다. 김씨 일가의 금고를 관리하는 비밀 조직이죠. 결혼 후 저희는 장인댁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은덕촌, 평양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특별주거 단지였습니다. 은덕촌 아파트는 60평형이 넘었습니다. 거실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부엌엔 독일제 냉장고와 일본제 전자레인지가 있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다른 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급 가구와 수령님 초상화가 만들어내는 그 기묘한 대비, 그것이 바로 북한 최고 위층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지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장인어른은 새벽 7시면 당 청사로 출근하셨습니다. 전용 승용차는 독일제 벤츠였지만 번호판엔 특수 표식이 붙어 있어 어느 검문소든 통과했습니다. 저 역시 외무성 소속이라 매일 출근했지만 장인댁과 제 직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외무성에선 해외 정세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엔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아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실제 내용이 아무리 객관적이어도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었죠.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우리 공화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점심시간이면 간부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으로 강냉이죽을 받을 때 저희는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었습니다. 식당 벽면엔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는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구호 아래에서 특권층만 누리는 식사를 하는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은덕촌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단지엔 현철의, 박재경, 김양건, 오국열 같은 당과 군부 최고 위층이 거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엔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경비를 섰습니다. 출입증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장인댁 식탁엔 남한에서도 보기 힘든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산 와규, 프랑스산 와인, 독일산 맥주. 이 모든 것이 특별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께서 준비하신 식사였지만 매번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외무성에 있으니 앞으로 해외 나갈 기회가 많겠구나. 장인어른의 말씀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그건 북한 외교관들이 꿈꾸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당의 철저한 감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버님. 공화국을 빛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체제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은덕초는 평양의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아파트들, 그 불빛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평양 외곽의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면 보이는 평양 야경,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너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를. 매주 토요일엔 당 생활 총화가 있었습니다. 외무성 중동과 전 직원이 모여 일주일간의 업무를 평가하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했다고 고백했고, 누군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깊이 학습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저도 정해진 대로 말했습니다. 혁명 과업 수행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일요일 오후 장인댁 거실에 당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대화 속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그건 제가 외무성에서 듣는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인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었으며 체제 유지를 위해 숙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밖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은덕촌이라는 금빛 세장 안에서 저희는 모두 철저히 통제된 특권을 누리는 죄수였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딸아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4년 어느 봄날 장인어른의 서재에서 우연히 전화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저는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36국에서 보낸 화물이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우선 통관 처리 부탁드립니다. 36국. 제가 외무성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직명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후 장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지나쳤지만 그날부터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장인댁 지하 창고에 짐을 가져다 놓는 것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보통 때라면 경호원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가족이 직접 하는 게 안전하다는 장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 적힌 라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르띠에, 루이비통, 에르메스, 프랑스어와 영어로 적힌 브랜드 이름들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밀봉된 가방들이 놓여 있었는데 달러와 유로 지폐 묶음이 비닐을 통해 비쳐 보였습니다. 현우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족이라도. 장인어른의 경고였습니다.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체제를 유지하는 검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지하 창고의 명품들과 현금 더미는 그 방송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외무성 회의에서 중동 정세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한 무역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그 말을 잘라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더욱 충실히 일하면 된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재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장인댁 지하 창고에 그 물품들은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유엔과 미국이 강력히 막고 있다는 그 제재망을 우리는 어떻게 뚫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께서 술을 드시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부엌에 계셨고 거실엔 저와 장인 단둘뿐이었습니다. 현우야, 나는 39호실에서 평생을 일했다. 당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내 임무였지. 하지만 진짜 큰 돈은 따로 있어. 혁명 자금이라고 부르는 것 말이야. 혁명 자금. 또 하나의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36국이라는 조직이 있다. 국무위원회 직속이지. 당 조직도 간섭하지 못해. 그들이 움직이는 돈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 해외 대사관들 중 일부가 그 일을 돕지.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짊어진 짐이 무거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주의 동지가 차는 까르띠에 시계도 그렇게 들어온 거야. 위원장 동지의 방탄 차량도 특별 주문한 외국산 식품도 모든 게 그 경로로 움직인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도 그것도 마찬가지지.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 평양 야경이 거실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찬란한 불빛들, 하지만 그 빛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현우야, 너는 외교관으로 해외에 나가게 될 거야. 그때 보게 될 세상이 충격적일 수 있어. 하지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우리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그 말씀이 경고인지 아니면 일종의 고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평양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새롭게 봤습니다. 배급소 앞에 줄 선 인민들,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성들. 그들의 삶과 은덕촌의 삶이 같은 나라, 같은 체제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벽면엔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라는 문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지하창고의 현금과 명품들, 그것이 진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외무성 도서관에서 저는 은밀히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문서들 사이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통제되고 검열된 정보였습니다. 진실은 문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것과 들은 것 속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딸아이를 재우며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도 어느 날 지하 창고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을 침묵으로 지켜야 하는 공범이 되는 걸까? 아내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우리 방에서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옳은 건가요? 아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장인의 외동딸로 태어나 평생 이 체제 안에서 자란 그녀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딸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어요.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은덕촌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알지 못할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외무성 인사과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과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붉은 표지의 발령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무는 주쿠웨이트 대사관으로 발령된다. 대사 대리직이니 영광으로 알고 임무에 충실하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쿠웨이트, 중동, 해외 파견. 외무성 직원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자리였지만 제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국을 빛내겠습니다. 정해진 대답을 하며 과장에게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전혀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은덕촌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족 동반 발령인가요?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셋 다 갈 수 있대요.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침묵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문을 꼭 닫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은덕촌이라 해도 벽에 귀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끝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우리뿐 아니라 양가 부모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자가 나오면 3대가 처벌받는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고위 간부 가족이라면 그 처벌은 더욱 가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요?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면 그게 더 잔인한 게 아닐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당 간부의 딸로 살아온 아내였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장인어른께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인은 예상과 달리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현우야, 쿠웨이트는 좋은 자리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해외에 나가면 유혹이 많아진다. 남조선 정보기관도 호시탐탐 우리 외교관들을 노리고 있지. 장인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출국 준비 기간 석 달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실한 외교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탈출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외무성 도서관에서 쿠웨이트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지리, 기후, 문화뿐 아니라 한국 대사관 위치, 유엔 기관 정보까지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 열람은 모두 기록에 남았지만 새로 부임하는 외교관이 현지 정보를 공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딸의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짐을 싸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보따리 속엔 딸의 사진첩도 들어갔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사진들, 어쩌면 이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당 생활 총화가 있었습니다. 외무성 중동과 전체 회의였습니다. 동무는 해외에서 공화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조국과 당, 수령님을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 과장의 훈시였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나 격려하며 다짐했습니다. 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진짜 다짐은 달랐습니다.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가족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 출국 전날 밤 장인 댁에서 마지막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엔 평소보다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장모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저녁이었습니다. 현우야, 쿠웨이트는 날씨가 무척 덥다더구나. 건강 조심하고 특히 아이 건강 잘 챙겨라. 장모님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르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만약 저희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분들이 겪을 고통을. 장인어른은 식사 내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손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유독 깊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걸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장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후 장인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현우야, 해외는 위험한 곳이야.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자유가 독이 될 수 있지. 많은 동무들이 그 자유에 현혹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 장인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명심해라.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어. 그 선택이 가족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잊지 마라. 그 말씀이 경고인지 아니면 어쩌면 일종의 허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서재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순안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보이부 직원들이 여권과 짐을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먼 곳에 가는 거야. 새로운 곳이지.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유경호텔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쿠웨이트는 북한과 전혀 달랐습니다. 4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태양, 끝없이 펼쳐진 사막, 그리고 거리를 채운 외제 고급차들. 하지만 주쿠웨이트 북한 대사관은 그 속에서도 평양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은 쿠웨이트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입구엔 보이부 요원이 24시간 경비를 섰습니다. 직원들은 대사관 숙소에서 집단으로 생활했고 외출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해외에 나왔지만 저희는 여전히 감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사 대리로서 제 주요 업무는 현지 정세 보고와 북한 국정 노동자 관리였습니다. 쿠웨이트에는 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고스란히 평양으로 송금됐습니다. 어느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 노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여기서 번 돈을 가족에게 직접 보낼 수는 없습니까? 제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과 국가가 동무 가족을 책임진다. 개인적 욕심은 버려라. 하지만 그 노동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막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땀 흘려 일하면서도 자기 가족에게 돈 한 푼 보낼 수 없는 현실. 그것이 우리 체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쿠웨이트 지리를 익혔고 한국 대사관 위치를 파악했으며 국제기구 연락처를 수집했습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내부에는 보이부 요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대사관 직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평양에 보고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누가 현지인과 과도하게 접촉하는지 모두 기록됐습니다. 2019년 여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대사관 내부에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됐지만 고위 외교관들 사이에선 진지하게 회자됐습니다. 체제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대사관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즈음 아내와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벌써 5살이 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탈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해야 해요. 다음 달이면 본국 소환 명령이 올 수도 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해외 파견 외교관은 보통 3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2010년 9월 12일 목요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대사관에 출근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에게도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서류 검토 때문에 조금 늦을 것이라고 사무실에 알렸습니다. 대사관 숙소로 돌아가 아내와 딸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작은 가방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권, 신분증, 그리고 딸아이 사진 몇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출발해요. 2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우리 인생 전체만큼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쿠웨이트 시내 쇼핑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평범한 외출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쿠웨이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자수, 고층 빌딩, 붐비는 도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 다른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사관 근처 주소를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제 불안감이 만든 환상이었을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왜 이렇게 급해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깃발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까지 50m 남짓. 하지만 그 거리가 마치 몇 킬로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자, 가요. 첫걸음을 떼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사관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류동무, 지금 어디신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시내에서 업무 보고 있습니다. 30분 후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요. 지금 당장.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20m, 10m, 5m. 경비원이 저희를 봤습니다. 한국 대사관 경비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쓰는 순수한 한국어였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리에 수상한 차량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있는 걸까요? 제 불안감이 만든 환상일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고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영토, 대한민국.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들렸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물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쿠웨이트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밖에는 여전히 북한 대사관이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안전해. 이제 우리는 자유야. 자유. 그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은 안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쿠웨이트 거리가 보였지만 저희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작은 방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침대 2개와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평양 은덕촌의 60평 아파트보다 이곳이 더 편안했습니다. 여기엔 감시 카메라가 없었고 보위부 요원도 없었으니까요.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대사관 밖 거리에 소음이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자유로운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는 분명 제 실종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평양에는 긴급 보고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덕촌의 장인댁에 보위원들이 들이닥쳤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노동당 39호실 실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위가 탈북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당 조직 전체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과 딸을 설득해서.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내의 눈가는 붉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국 외교부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중년의 신사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류 대사대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세 분의 망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송환을 위해 며칠간 기다려야 합니다. 며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몰랐습니다. 외교부 직원은 저희에게 간단한 신문 조사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 탈북 경위,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의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숨길 이유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전일춘 실장이시라고요? 직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39호실 실장의 사위. 그건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권력 핵심부의 증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흘째 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노크됐고 대사관 경비 책임자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북한 대사관 측에서 항해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했지만 그들이 대사관 주변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비록 한국 대사관 아니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였고 북한 대사관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완전히 쳐놓고 밤에는 불도 최소한으로만 켰습니다. 딸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긴장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출발합니다. 쿠웨이트 공항을 통해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드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대사관에서 공항까지,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여전히 위험한 순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이 잠든 후 작은 목소리로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딸은 자유롭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질문해도 죄가 되지 않고 꿈꿔도 처벌받지 않는 곳에서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싶어요.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만이라도 남기고 싶어요. 대사관 직원이 준 종이에 아내는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한글로, 북한식 표현으로 장인어른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편지는 절대 전달될 수 없을 것이었지만 쓰는 행위 자체가 아내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실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세요. 30분 후 출발합니다. 간단히 씻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나마 챙길 게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딸아이 사진 몇 장. 북한에서의 삶 전체가 그것으로 압축됐습니다. 대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창문엔 짙은 선팅이 돼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차에 타시면 절대 창밖을 보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구를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쿠웨이트 거리를 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쿠웨이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항이 보였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 차는 특별 입구로 들어갔고 저희는 일반 승객들과 분리된 통로로 안내됐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유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쿠웨이트 공항 로비, 면세점, 여행객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 가장 뒤쪽 좌석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쿠웨이트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가 빨라졌고
드디어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고 딸아이는 창밖 구름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저희는 마침내 탈출한 것입니다. 비행기는 쿠웨이트를 떠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경유지는 터키 이스탄불이었습니다. 6시간의 비행, 그동안 저는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고 이란과 이라크 상공을 지났으며 터키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된 식사를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과 반찬. 평범한 기내식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이건 배급도 아니고 특권층의 특별 공급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항공권을 산 승객에게 제공되는 평범한 서비스였습니다. 딸아이가 처음 보는 음식들을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빵이란다. 먹어봐. 북한에서 딸은 밀가루빵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덕촌에서도 쌀밥이 주식이었으니까요. 딸이 한 입 베어 물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서 6시간을 대기했습니다. 환승구역의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온갖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인, 아시아인, 중동인, 아프리카인.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렸고 다양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평양순환공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민복이나 양복을 입었고 모든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감시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희의 신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가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봤습니다. 설화수 후. 북한에서는 남조선 제품이라며 철저히 금지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당당히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 동안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얼굴, 수염이 자란 턱, 피곤에 지친 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제가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감각이었습니다. 다시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엔 인천행 직항편이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고 객실 승무원들이 한국어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울컥했습니다. 순수한 한국어, 북한식 억양이 아닌 자연스러운 남한 말투, 47년 만에 제대로 듣는 고향의 언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달빛이 날개를 비췄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검은 하늘, 희미한 별들, 그리고 끝없는 구름. 새벽녘 기내 조명이 켜졌습니다. 승무원이 아침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한식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쌀밥, 김치, 계란찜, 그리고 김. 평범한 한국 음식이었지만 제게는 50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전 8시 40분입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은 23도입니다. 인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가자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서해 바다, 인천 앞바다의 섬들, 그리고 도시의 윤곽.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도로마다 차들이 붐볐으며
어디를 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양은 계획 도시답게 정돈돼 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변 도시들은 혼잡하지만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그 충격과 함께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짐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모든 승객이 내린 후 안내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류현우 씨 가족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자가 오십니다. 몇 분 후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비행기에 올라왔습니다. 한 명은 외교부 직원, 다른 한 명은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인사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도 그리고 이제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딸아이도 울었습니다. 특별 통로를 통해 공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대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직원이 임시 신분증을 건네줬습니다. 이제부터 세 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식 절차는 며칠 내로 진행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9월의 인천,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차에 탔습니다. 이제 통일부 산하 정착 지원 시설로 모실 겁니다. 거기서 몇 주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최신형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달리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곳곳에 상점과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변 전광판에 광고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신제품, 현대자동차, 그리고 영화 광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업 광고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전광판에는 오직 김씨 일가 찬양과 체제 선전 구호만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저 건물 정말 높아요. 저 차 정말 멋있어요. 그 순수한 감탄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시설로 향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착한 이곳, 자유의 땅 대한민국.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유인이었습니다. 통일부 산하 정착 지원 시설, 통칭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안성에 위치한 이곳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담당 상담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류현우 씨, 그리고 가족 여러분,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말해도 된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낯설고 또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47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교육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경제 교육, 법률 교육, 심리 상담, 그리고 직업 훈련까지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민주주의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해도 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도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면 3대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용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야당 의원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옆에 있던 다른 교육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선 이게 정상이에요. 자유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져도 되고, 다른 의견을 말해도 되며, 권력을 비판해도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경제 교육도 새로웠습니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 주식, 부동산.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의 악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는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원하는 것을 사고,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 말이 처음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하나원 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찬양가를 배웠다면 여기서는 곰 3마리 같은 동요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에는 장군님 사진이 왜 없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진 안 걸어도 돼. 대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 수 있어. 정말요? 제가 그린 그림도요? 응, 내가 그린 그림도.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12주가 지나고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고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첫 번째 진짜 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며 둘러봤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은덕촌의 60평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곳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고 보이부 요원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첫날 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멀리 보이는 서울 야경,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외교관 경력은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랍어 능력과 중동 경험은 장점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면접 끝에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동 시장 담당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류현우 씨 환영합니다. 편하게 일하세요. 편하게 일하라. 북한에서는 혁명적 열의로 일하라. 당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하게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로운 토론 문화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신입사원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상사의 결정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합리적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배급소에서 정해진 것을 받던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을 받고 요리 교실에도 다녔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만들어 봤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레시피 가르쳐 줬어요. 북한에서는 이웃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가 밀고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웃이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북한과 다른 교육 방식, 다른 문화, 다른 언어 표현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와줬고 딸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무지개 아래 집 한 채, 그리고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꿈을 그리래요. 저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꿈이에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게 꿈꿀 수 있었습니다. 체제가 정해준 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통일과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해 제 증언을 나눌 때마다 생각합니다. 평양 은덕촌에 남겨진 장인댁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 갇혀있는 2,500만 주민들. 그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올 날이 올까요? 어느 가을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뛰고 웃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거죠? 그래, 잘한 거야. 최고로 잘한 선택이었어. 한강 위로 노을이 졌습니다. 자유의 하늘 아래 저희 가족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었고, 가족을 뒤로하고 얻어낸 것이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만이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이 자유의 햇살이 닿기를, 그들도 이 행복한 고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저 류현우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최고 위층 외교관에서 자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